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같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경기가 살아난다. 이제 힘들던 시간이 끝난다는 희망 말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매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희망의 신호들,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국도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곧 따라올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그동안 짓눌렸던 고금리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다시 활기찬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될까요?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신호들은 어쩌면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기 직전에 조용한 잠깐 시간일지 모릅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달콤한 약속 뒤에는 1%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마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1년에 1에서 2% 정도 올라가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을 봐야 할 마트의 물건들은 해마다 4에서 6%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릅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나아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의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이 서서히 힘을 잃으면서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들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이번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서려는 저성장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긴 동굴 같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데 정말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다가오는 몇 년,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을 견딜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를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들을 깊숙하게 파고들 겁니다. 1%는 때의 성장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에 내 급여와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현실적인 생존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통과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정말로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투자를 늘립니다. 일반인들도 대출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나 소비를 더 늘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 말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부채가 이미 국내 총생산을 훨씬 넘어선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미 100kg짜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겨우 1kg을 빼준다고 해서 갑자기 가벼워질 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이미 빌린 돈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풀 계획이 없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금리만 내렸다고 해서 무작정 대출받고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돈의 공급이 자체적으로 막혀 있으니 금리를 깎아준다고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심각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몽 같은 현상입니다. 이 말을 들어본 분들 많으실 텐데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만 자꾸 올라가는 정말 괴상하고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니까 물가도 함께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장을 보러 가는 게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과일 하나에 10,000원대를 상상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고, 외식 한 번을 하려면 몇만 원이 금방 나가갑니다. 월급만 제자리고 나머지는 죄다 올라간다는 말이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의 날씨 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고 있고, 국제 분쟁들이 원자재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추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가가 다시 불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말 천천히,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인하의 효과는 거의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 자체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떤가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는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고통은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병이 더 깊어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하는 밧줄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약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꿈에 붙들려 있습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말입니다. 이런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이 거짓된 신호 뒤에 진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1% 수준의 저성장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저성장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1%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성장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면 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일자리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경쟁만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월급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극도로 줄어들고 계약직,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일상 뉴스가 됩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들어오면서 단순한 노동력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리를 잃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성장 시대에는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한 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마 수년째 제자리이거나 올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성장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나오는 이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둘째는 자산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서울 중심부 같은 특정 지역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주변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비어있는 집이 늘어나고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이자를 내면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말 명확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터진 이후 일본의 집값은 30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사는 공간이거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회 전체에 무기력감과 절망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패배감이 일반화됩니다. 소비하려는 마음이 얼어붙고 모두가 절약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사회는 활기를 잃고 침체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1% 수준의 저성장 시대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위기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마치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방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답답해집니다. 이런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던 파이언족입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은퇴한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이 파이어족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이어족의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모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둘째,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30대 후반에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칩시다. 매년 4% 정도 수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로 살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매해 4에서 5%씩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300만 원의 실제 가치가 지금의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생활비가 자꾸 부족해지고 결국 은퇴 자금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입니다. 갑자기 크게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어족은 이미 일을 그만뒀으니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워낙 정교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높은 금리와 자산시장 침체 때문에 많은 파이어족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성장에 높은 물가까지 겹치는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모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꾸준히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사막에 사는 것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찾은 큰 오아시스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게 대박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오아시스들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직접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물은 많지 않지만 마르지 않는 샘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을 버티게 해줍니다. 물가가 올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내 수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산 가격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의 핵심은 얼마나 잘 버티느냐입니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버티기의 힘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자산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치열한 1%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 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은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월급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도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필요한 인력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나눠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직장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사가 언제 어려워질지, 내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니까요.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돈이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추가 수입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핵심은 내 노동력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가가 5% 올라가면 내 가치는 10% 올린다는 각오로 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격적인 투자에서 방어적인 투자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그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배당을 주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현금을 나눠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특히 필수 생활용품 회사나 기반 시설을 다루는 회사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모으면서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배당금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우물 같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량한 회사를 고르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어적 투자처는 달러입니다. 한국 화폐의 가치는 저성장 시대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달러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위험 관리가 됩니다. 달러 정기 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의 목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바다.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생존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채를 정리하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여러 은행이 대출 경쟁을 벌이니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로는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소비나 습관적 지출을 끊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탄탄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방어적으로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자산을 지키는 거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1%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길고 힘든 침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족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자산 축적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도 새로운 부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존 전략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가올 폭풍을 외면하고 과거의 꿈에만 빠져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치열하게 생존을 준비할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억하세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1% 저성장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철저하게 절약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